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오늘은 유시아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계절쯤에 서 계신가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봄인가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쯤이신가요? 아니면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는 인생의 황금기, 가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도 있겠네요.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든 시련과 좌절, 절망의 시간들을 피해갈 수는 없겠지요. 저자는 그런 인생의 쓸쓸하고 외로운 계절에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들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이죠. 힘들고 지친 시간 속에 있든 찬란한 햇살 아래 있든 모든 것들은 결국 지나가겠지요. 그 계절마다 잠시 쉴 곳을 찾아 마음을 구원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자의 따뜻한 조언과 이야기들은 잠시 쉬었다 다시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면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자의 말처럼 지금은 우리의 플랜 A가 아니라 신의 플랜 B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혼이 뼈와 만나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투. 버스에 타자마자 여성은 누군가와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맨 뒤쪽 조금 올라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중년 여성은 내 왼쪽 끝에 앉았다. 우리 둘 사이는 비어 있었다. 귤밭 안에 있는 낡고 오래된 돌집을 지필실로 개조하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공항행 시내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못 가서였다. 햇빛 쏟아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서 그녀는 쉴 새 없이 통화를 했다. 다른 승객들을 의식해 나름 속삭이는 듯 했지만 내 귀에는 충분히 컸다. 소리만이 아니라 세상 온갖 것에 예민한 나는 다른 자리로 옮길까도 했지만 비어있는 자리는 앞쪽에 젊은 여성 옆자리뿐이어서 범상치 않은 내가 갑자기 옆에 와서 앉으면 놀랄 수도 있었다. 소음 가득한 세상에 시달리다 못해 배운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해 여성의 시끄러운 수다를 봄날의 새소리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럴수록 청각신경이 더 깨어났다. 그녀의 통화는 흔한 일상사에 관한 것이었다. 집안일과 반찬 걱정, 아직 학생인 아이들 뒤치다꺼리할 일,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과 사소한 푸념 등이 전부였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상대방은 딴 생각을 하는 건지 자비심의 미덕을 실천하는 수행 중인지 그녀 혼자 거의 숨도 쉬지 않고 떠들었다. 내 휴대폰에 저장한 음악을 그리워하며 이어폰을 놓고 온 것을 후회하는 순간 그녀가 마침내 통화를 마쳤다. 이제 공항까지 남은 구간을 평화롭게 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곧이어 새로운 통화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 대화 내용으로 보아 보험회사 직원에게 문의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1년 전 수술받은 암이 재발했으며 이번에는 다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료가 다시 지급될 수 있는지 물었고 상대방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설명하며 확답을 피하는 듯 했다. 그녀는 아까보다 작지만 절실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사정하듯 말하고 있었다. 보험료 지급이 안 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하며 아이들도 아직 어리다고. 그러니 제발 꼭 좀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다. 그때까지 그녀의 수다를 피해 창밖을 향하고 있던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 유리창에 기댄 채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다. 내 쪽에서 보이는 그녀의 오른쪽 뺨에 가느다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하는 말의 단어들이 내 갈비뼈 사이에 와서 박혔다. 갑자기 생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혼은 전율하며 그 떨림은 우주에 공명한다. 인간의 영혼은 얼마나 크고 육체는 얼마나 왜소한가.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질주하는 바위 행성에 올라탄 채로 삶을 여행 중이다. 자전하면서 공전까지 한다. 때로는 진도 7로 흔들리는 불안정한 삶에서 살아있는 느낌이 깎여나가는 아픔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누구의 삶도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없다. 당신의 삶도 나의 삶도 80억 명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오늘을 경험하고 있다. 제주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서귀포 돌집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유리창에 기대고 있던 그녀의 오른쪽 뺨이 어른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것이 슬펐다. 상실은 슬픔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품고 있는 걸까? 그녀의 앞날에 부디 많은 여름이 기다리고 있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연민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혼이 뼈와 만나는 저 안쪽에서 어떤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저마다의 가슴에는 있다. 코칭 관련 홈페이지에서 읽은 글이다. 한 남자가 약속 장소를 향해 서둘러 운전해서 가는데 앞에 가는 차가 거의 거북이 수준이었다. 경적을 울리고 헤드라이트를 깜빡여도 속도 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화를 내려는 찰나 차 뒤에 부착된 작은 스티커가 눈에 띄었다. 장애인 운전자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남자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조급함도 사라졌다. 오히려 그 차와 운전자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약속 장소에 몇 분 늦게 도착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남자는 생각했다. 그 차에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았다면 참을성을 발휘했을까? 빨리 비키라고 더 심하게 경적을 울리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도 각자의 등에 붙어있는 투명한 스티커를 알아보지 못한 채 성급히 판단하는가? 이를테면 이런 스티커들 말이다. 일자리를 잃었어요. 병과 싸우고 있어요. 예언의 상처로 아파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그저 껴안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방세를 못 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스티커를 등에 붙인 고독한 전사이다. 그 등은 어떤 책에도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고 다닌다. 따라서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참고 친절해야 한다. 인도인 친구가 다음의 일화를 보내주었다. 기차 안에서 두 아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 근처에 앉은 아이들의 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쳐다보면 다정한 미소를 짓고 그러면 아이들은 다시 장난을 치느라 바쁘고 남자는 계속 물끄러미 아이들을 바라보곤 했다. 다른 승객들은 아이들의 장난기에 화가 나고 아이들 아버지의 태도에도 짜증이 났다. 밤이었기 때문에 다들 쉬고 싶었다. 보다 못한 한 사람이 남자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대체 어떤 아버지이길래 아이들이 이토록 버릇없이 행동하고 있는데 제지하기는커녕 미소로 부추기고 있는 거요.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 아닌가요?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다니러 갔다가 어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러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중인데 이제 엄마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무리 해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린이었구나. 어려울 때는 스스로 행복해지라는 팁의 속담이 있다. 우리는 희망하고 절망하고 또 희망한다. 이것이 우리의 날갯짓이다. 물에 얼굴을 받고 넘어져 있다면 당신이 할 일은 얼른 일어나는 일이다. 물속에서 산소를 찾거나 아가미를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린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새끼 기린은 태어나면서부터 일격을 당한다.
키가 하늘만큼 큰 엄마 기린이 선체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수직으로 곧장 떨어져 온몸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다. 충격으로 잠시 멍해져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는 순간 이번에는 엄마 기린이 그 긴 다리로 새끼 기린을 세게 걷어찬다. 새끼 기린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났고 이미 땅바닥에 세게 부딪혔는데 또 걷어차이다니. 아픔을 견디며 다시 정신을 차리는 찰나 엄마 기린이 또다시 새끼 기린을 힘껏 걷어찬다. 처음보다 더 아프게.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진 새끼 기린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머리를 흔든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계속 걷어차리라는 것을. 그래서 새끼 기린은 가늘고 긴 다리를 비틀거리며 기우뚱 일어서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엄마 기린이 한 번 더 엉덩이를 세게 걷어찬다. 충격으로 자빠졌다가 벌떡 일어난 새끼 기린은 달리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발길질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제야 엄마 기린이 달려와 아기를 어루만지며 핥아주기 시작한다. 엄마 기린은 알고 있는 것이다. 새끼 기린이 자기 힘으로 달리지 않으면 하이에나와 사자의 먹잇감이 되리라는 것을. 그래서 새끼 기린을 무조건 걷어차는 것이다. 일어서서 달리는 법을 배우라고. 당신은 엉덩이를 걷어차인 적이 몇 번인가?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면 각오하는 게 좋다. 조만간 연타로 발길질 당할 테니. 당신이라고 해서 삶이 살살 기분 좋게 굴리는 법은 없다. 그러나 걷어차이고 또 걷어차여도 당신은 일어설 힘이 있다. 당신은 기린이니까. 까미는 눈물 나도록 살라고 말했다. 그리고 100년 동안의 고독의 저자 마르케스는 인간은 어머니가 세상에 내놓은 그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태어남을 강요하는 것은 삶이다 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엄마 기린과 같다. 때로 인생이 우리를 세게 걷어차면 우리는 고꾸라진다. 하지만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나야만 하고 또다시 걷어채어 쓰러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이다.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의 가벼움으로. 가벼움을 경박함으로 여기는 시각이 나에게 있었다. 가벼움은 비문학적이고 속물 근성의 드러남이며 추구의 길과는 반대되는 것이라고 치부했다. 그래서 가벼움을 경계하고 가벼운 철학이 스며들지 못하게 막았다. 나로 하여금 글을 쓰도록 떠담인 것 자체가 생의 무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내 관점에서 가벼움은 곧 의미와 깊이의 부족이었다. 그래서 가벼운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가지 않도록 밤마다 묵직한 번민의 돌로 내 혼을 눌러놓았다. 나뿐 아니라 작가는 가벼움보다는 무거움에 대해 할 말이 더 많다. 모든 인간의 공통된 상황인 고독과 절망, 혼돈과 모순을 외면하고 어떻게 예술을 할 수 있는가. 수행과 추구 역시 자신의 발목에 드리워진 쇠사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의 다름 아니다. 고우가 그랬고 시타르타가 그랬듯이 빛을 발견하려면 먼저 어둠 속을 더듬어야 한다. 광부는 어두운 갱도 끝까지 파내려가 중력의 무게에 단단해진 보석을 손에 쥔다. 나는 가벼움을 원 밖으로 밀어냈으며 유행에 휩쓸려 다니는 어린 영혼들은 나의 원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어디에 가벼움이 있는가? 우주 공간을 운행하는 행성들과 블랙홀까지도 무거움을 시연하고 있다. 삶이란 진지하고 숙연한 과제인데 세상은 경박한 소란으로 가득하고 꾸며낸 깊이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내 앞에 오면 심각해지고 무거워졌으며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주위에 모이게 되었다. 하루는 10명 가까운 남녀가 내 집필실에 모여 앉았는데 서로를 압도하는 검은색 옷차림과 비장한 얼굴들로 인해 특수분장을 하지 않아도 컬투무비 촬영이 가능할 정도였다. 내가 왜들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왜 심각한 거야? 무슨 일 있어?
하고 묻자 모두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했다. 나 자신과 주위의 무거움에 물린 나머지 나는 차츰 재미있고 덜 심각하고 마음이 더 열려 있으며 감정이 덜 분열증적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다. 더 단순하고 세상에 대해 더 분명한 애정을 품고 있는 사람을.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다음 문장을 발견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처럼 가벼울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추구한 것이었다.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의 가벼움. 그래야 비상할 수 있고 정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높은 곳에서 멀리 볼 수 있다. 깃털처럼 중심도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처럼 가볍게 날 수 있어야 한다. 새는 뼛속에 공기가 통하는 공간이 있어서 비행할 수 있듯이 존재 안에 자유의 공간이 숨쉬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경박한 가벼움이 아니라 자유를 품은 가슴의 가벼움이다. 깨달음에 이룬 후 시다르타가 제자들에게 한 첫 번째 강의는 인생은 괴로움이고 고통이다 라는 것이었다. 불교도뿐 아니라 비불교도들도 이 진리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모든 불상은 왜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을까? 심지어 크게 웃는 불상도 있다. 그렇다면 생에 대한 정의는 괴로움에서 출발해 궁극의 의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자신을 생각의 무거움으로 짓누르는 시기를 지나 경쾌한 혼의 길로 나아가는 것. 나는 티벳 여행 중에 밀라레파가 수행했다는 동굴을 찾아갔었다. 밀라레파는 티벳 불교에서 최고의 수행자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부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삼촌과 숙모에게 전 재산을 강탈당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은 어머니는 밀라레파에게 흑마술을 배우게 해 삼촌의 일가 친척을 몰살시켰다. 문헌에 기록된 수행자들 중에서 가장 무겁고 어두운 삶이다. 밀라레파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로 지새다가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고 히말라야 동굴 속에서 무명천 한 조각만 걸치고 고행을 시작한다. 쐐기풀로 만든 죽만 먹었기 때문에 몸이 파랗게 변해 동물로 오해한 사냥꾼이 활을 쏘았을 정도였다. 그렇게 시타르타의 고행에 버금가는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른 밀라레파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 그는 어떻게 마침내 날 수 있게 되었을까? 나는 이것이 생각의 무거움을 이겨내고 혼의 가벼움에 이른 최고의 은유라고 생각한다. 날 수 없다면 정신적 자유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양쪽 어깨에 날개를 달고 있다 해도 마음의 유연함이 부족하면 기쁨이 사라진 삶을 살게 된다. 다시 밑줄 긋지만 가벼움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깃털의 가벼움이 아니라 새의 가벼움을 향해. 새가 경박하다고 누가 말하는가? 새가 무겁다고 누가 말하는가? 우리는 온갖 생각들로 정신을 무겁게 만든다. 그래서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내가 그동안 쓴 모든 무거운 글들과 나를 지배한 어두운 상념들에게 손 내밀어 화해를 청하고 싶다. 영국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가 소설 섬에서 썼다. 마음이 어두운가? 그것은 너무 애쓰기 때문이라네. 가볍게 가게 친구여, 가볍게. 모든 걸 가볍게 하는 법을 배우게. 설령 무엇인가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가볍게 느껴보게. 그저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가볍게 내버려두고 그 일들에 가볍게 대처하는 것이지. 짊어진 짐들은 벗어던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너의 주위에는 온통 너의 발을 잡아당기는 모래늪이 널려 있지. 두려움과 자기 연민과 절망감으로 너를 끌어내리는. 그러니 너는 매우 가볍게 걸어야만 하네. 가볍게 가게 친구여.